지난 이야기, 귀족들에게 복수를 다짐한 루이 14세. 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다. 첫 번째, 신격화. 그는 프롱드난의 이후 추락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해야만 했다. 그러나 아직 대관식을 치르지 못해 정치에 나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밤의 발레라는 공연을 준비했고 무대의 아폴론 역할을 맡았으며 태양왕이라 불리게 된다. 두 번째, 탑다운 경영. 마자랭 사후 친정을 시작한 그는 과감하게 재상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모든 결제 라인의 끝을 자신으로 두고 관료들을 통제했다. 덕분에 관료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동안 믿고 맡긴 마자랭의 부정축제와 그 뒤에서 국고를 빼돌린 푸케. 당시 그가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눈치 없는 푸케는 이후 호화스러운 연애를 열었고 그 자리에 왕을 초대한다. 왕은 직접 그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결정을 내린다. 푸케를 체포하겠다고. 루이 14세는 파리에 돌아가자마자 콜베르를 불러요. 콜베르는 푸케의 라이벌이었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푸케의 비리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푸케를 체포할 것이라 밝혀요. 여기서 그는 이번 기회에 푸케의 모든 세력을 쳐내자고 설득했죠. 그리하여 왕은 자신의 첫 국정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냥 쿠데타도 아니고 친위 쿠데타는 뭘까요? 흔히 쿠데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반란입니다. 그러나 실제 뜻은 군사정변이죠. 말 그대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치체제의 변동이 일어나는 걸 쿠데타라고 해요. 그래서 5.16을 군사정변이라 하고 12.12를 군사반란이라 하는 겁니다. 앞에 친위를 붙인 이유는 그 군사정변을 권력이 가진 측이 하기 때문이죠. 왕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푸케의 영향력 때문이죠. 그는 법무부와 재무부의 수장인 만큼 파리 시민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왕은 지난 프롱드의 난의 교훈을 뼛속에 새겨두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를 체포하고 난 뒤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했죠. 두 번째는 푸케가 가진 면책특권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면책특권을 가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어요. 때문에 아무리 루이 14세가 왕일지라도 정당한 방법으로는 그에게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없었죠. 루이 14세는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푸케의 면책특권을 뺏기 위해 움직였어요. 당시 그는 지나친 사치로 돈에 쪼들리고 있었죠. 왕은 아무렇지 않게 그를 찾아가 관직 매매를 제안합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팔 생각 있냐고요. 사려는 쪽은 그에게 전혀 위협 인물이 아니었기에 안심하고 팔았죠. 그렇게 그의 팔다리는 하나씩 없어집니다. 이후 왕은 그를 파리에서 끌어내기 위해 낭테에서 삼부회를 소집해요. 재무부 장관인 그는 삼부회에서 주로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필참해야 했죠. 마침내 왕은 그가 파리 시내를 벗어났을 때 총사대를 동원하여 체포했습니다. 이때 그를 체포한 인물이 바로 소설 삼총사의 주인공 달타냥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푸케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왕은 그를 국가 반역죄로 엮어 사형시키려 했죠. 하지만 판사들이 선고를 망설였어요. 앞서 말했듯 그는 애국자였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왕은 그를 지방으로 유폐시켜 감시했죠. 파리 시민들은 틈만 나면 그의 구명운동을 펼쳤고 왕은 그럴 때마다 그를 고문하여 본보기를 보였어요. 그렇게 한때 왕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내며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프랑스에는 그와 관련된 소설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가려진 태양이죠. 짧게나마 태양왕 루이 14세의 위상을 가린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루이 14세는 계속해서 비리 귀족들을 속아내요. 이를 위해 정의법정을 설립했죠. 그는 이 법정을 통해 푸케와 같은 부정축제자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통성 검증도 실시했어요. 그는 귀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덕분에 귀족이 가장 많았던 브르타뉴의 경우 그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귀족 서열을 재정립했는데요. 기존에는 토지를 기준으로 칭호를 정해 그 땅을 차지하면 귀족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것과 무관하게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즉, 왕에게 잘 보이면 누구든지 공작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족은 왕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걸 깨우쳐주고자 한 거죠. 중세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먹히지 않았어요. 봉건 사회에서 왕과 귀족은 어디까지나 계약 관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절대왕정 시대입니다. 더 이상 토지의 크기와 권력이 비례하지 않다는 걸, 귀족은 자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죠. 결국 정의법정은 수많은 귀족들을 몰락시킵니다. 지금도 한 번 늘어난 소비는 쉽게 줄일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왕의 눈에 띄고자 발버둥 쳤어요.
이는 귀족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겼고 누구도 왕을 거역할 수 없게 되었으며 끝내 그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절대 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두 번째 국정과제로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나섭니다. 그리고 개혁의 선봉은 콜베르가 맡았죠. 그는 푸케의 후임으로 재무부 장관이 되어 과감한 세제 개혁을 펼쳤어요. 최고의 징세 기술은 가장 적은 고통으로 가장 많은 거위털을 뽑는 것과 같다. 그동안 과도한 징세로 허덕인 서민들의 고통은 줄이고 면세 특권을 가진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그는 공정한 조세를 표방합니다. 덕분에 개혁 이후 세입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는 경제개혁도 이뤄냈죠. 특히 중상주의 정책으로 국부를 증대시켰습니다. 당시에는 화폐의 가치를 금과 은 등 귀금속이 담당했어요. 귀금속이 곧 부를 상징했죠. 그런데 프랑스에는 금광도 은광도 없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해서 부를 쌓았을까요? 바로 가공무역입니다. 그는 길드를 재편성하고 왕립제작소를 창설했죠. 그곳에서 유리와 테피스트리 등 사치제를 만들게 했는데요. 필요한 원료는 프랑스 동인도 회사를 통해 수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역사, 과학, 오페라, 건축 등 수많은 기관을 설립하여 문화와 예술을 후원했죠. 물론 그가 훌륭한 업적만 남긴 건 아니에요. 1681년 코드누아라는 흑인법 제정에 기여해 훗날 프랑스를 세계노예 무역 3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흑인 혐오를 조장한 인물로 취급받고 있죠. 루이 14세는 마지막 국정과제로 군제개혁을 실시합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군은 기병이 전부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만큼 기병이 압도적이었으나 해군과 보병은 형편없었죠. 왕은 유럽 제패의 야욕을 품고 있던 만큼 육군과 해군 모두 대대적으로 기억했습니다. 해군은 콜베르의 아들 세뉴의 후작에게 맡겼어요. 그는 아버지의 중상주의 정책에 발맞춰 군함을 확보하고 해군 사관학교를 만들어 장교를 육성했으며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사략선 운영을 장려했죠. 육군은 육군장관 르틸리에와 그의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은 군의 기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당시까지도 프랑스군은 영주의 사병으로서 전쟁에 참여했죠. 당연히 지휘관은 전문 장교가 아닌 영주 본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일된 지휘 계통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급제와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성루이 십자무군 훈장을 만들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능력만 있다면 평민도 장군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죠. 또한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파리에는 군병원과 병영을 세우고 군의 근대화를 위해 무기개량과 공병대 창설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루이 13세 당시 10만에 못 미쳤던 프랑스군은 루이 14세 치세 말기에 40만까지 늘어나며 유럽 최강의 군대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스스로의 신격화 작업부터 국가개혁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루이 14세는 이제 파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궁전으로 귀족들을 초대했죠.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으로요. 원래 베르사유 궁전은 평범한 별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루이 13세가 사냥을 즐기기 위해 만든 곳이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자주 방문했어요. 3살에는 천연두를 피하기 위해서, 13살에는 사냥을 즐기기 위해서 들렀습니다. 프롱드의 난이 일어나면서부터는 거의 살다시피 지냈죠. 위치적으로 나름 파리와 떨어져 있어 몸을 피하기 적합했던 거예요. 당연히 어린 왕은 파리보다 이곳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자랭이 죽기 1년 전부터 이곳을 왕궁으로 바꾸겠다 결심했죠. 당초 계획은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이 정도 규모로 지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푸케가 그를 자극했죠. 왕은 보르비콩트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에 열등감을 느꼈고 그를 질투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으며 무조건 그의 성을 능가하는 궁전에 세워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요. 그래서 보르비콩트를 건축한 이들을 전부 불러 모아 지금의 베르사유 궁전을 만듭니다. 실제로 베르사유 궁전과 보르비콩트의 외관이 닮은 건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르비콩트를 베르사유 궁전의 원조라 하죠.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 중에서도 북적한 궁전을 피해 일부러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